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까지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나? 비트코인을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런 좀 약간 위협감, 어. 좀 조급함 이런 것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0.1개를 누구나 비트코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치면 음, 0.1개를 살려고 하면 1억이 되겠죠. 1억. 그렇죠. 그러면 점점 매수하기가 힘든 자산으로 자리매김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한 개 갖고 있는 거는 나중에는 좀 부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음.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데니월드님, 하루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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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주말에 좀 큰일이 있었잖아요. 네.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네, 그 아, 트럼프 연설하는 거 제가 한 두 번 봤거든요. 영어가 아, 짧아가지고 두 번 봤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다시 들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했었구나 음. 하면서 좀 음. 다가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하루님은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후보, 그치, 강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네. 이슈였죠. 음, 그래서 지난번에 데니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스피커들의 레벨이 달라졌다는 게 이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되게 이제 비트코이너들을 자신의 이제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답게 화끈한 발언들을 많이 해주면서 트럼프가 반등에 또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가 되기를 또 응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에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어제 발언을 했는데 이미 조금 차트적으로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됐어요. 이미 네.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발언 자체도 뭐 이렇게 또 반전이 없이 우호적인 발언들로만 돼가지고 지금 시장은 또 안심하고 다시 지금 차트 보다시피 상승세를 네.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설 끝나고 좀 빠지다가 오르다가 좀 혼조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지금 맞아요. 다시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뭐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과거의 컨퍼런스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스피커들이 이제 점점점 레벨업이 되어 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전에 와 누가 나온대 해가지고 어 그때 딱 이제 좀 기대감에 오르다가 막상 컨퍼런스 딱 열고 나니까 아 뭐야 별거 없네 음, 하면서 음. 다시 이제 그 실망감에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였어요. 네. 뉴스에 어, 팔아라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 정도면은 반영한 거를 지금 다 그 버티고 있잖아요, 네. 가격에서. 네. 음. 예. 그래서 지금 가격도 거의 마지막 저항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7만 음, 달러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네. 여기를 넘어서면은 전고점 트라이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네, 지금 시각이 7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22분인데 아까 오전에 69,800까지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7만 달러 진짜 코딱지만큼 아주 아주 예. 조금 남겨놓고 있는데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데니월드님은 비트코인 컨퍼런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까지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나? 굉장히 사실 트럼프다운 발언이긴 하죠. 트럼프는 네. 워낙 뭐 확실하잖아요. 완전히 강하든지 시원하게. 아니 시원하게 또 그러다가 갑자기 반대로 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이 많은 거죠.
미국에 굉장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 산업들도 크고 연관된 게 과거와는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 뭐 음. 트럼프 자신이 뭐 비트코인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속은 알 수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실제 유권자를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구나. 그게 제일 컸겠죠. 그래서 네.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면 뭐 비트코인 투자자들, 뭐 암호화폐 투자자들 다 트럼프 찍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내가 네. 트럼프 싫더라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다 반영이 되니까. 저도 과거에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뭐 저야 뭐 미국 대선에 참여하진 않지만, 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저도 그냥 찍을 것 같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아하더라도 그게 이제 굉장히 시장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이제 뉴스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많이 안 줬는데 지금은 그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시장이 어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봐야 될 게 많은 거죠. 예전에는 그냥 차트 정도만 봤어도 뭐 큰 변수를 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 정도가 가끔 변수를 일으켰는데 크게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런 컨퍼런스는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어떤 발언을 할지. 그래서 네. 그 발언에 따라서 바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야, 이게 비트코인이 과거하고 확실히 좀 바뀌었다. 어, 음. 투자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워졌고 과거의 어떤 투자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같이 좀 오래된 사람들은 고인물들은 그래서 좀 저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 사실 잘 안 챙겨봤는데 음. 뉴스 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굉장히 기존 산업하고 정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접해진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좀 더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을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런 좀 약간 위협감 어. 좀 조급함 이런 것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계속 여유가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은 원래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런 건데 네. 요즘 분위기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네. 약간 진짜 바뀌었네. 속으로 기대했던 거죠. 기대했던 건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더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예. 아직 많이 못 샀는데 때문에 포모가 오시나요? 약간 그런 거죠. 네. 어저께 저는 밤을 샜어요. 이게 컨퍼런스 아, 기대를 어. 하면서. 아, 그러니까 원래 밤새려고 밤샌 게 아닌데 방송 끝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밤에 했는데 2시간만 아, 있으면 또 이렇게 트럼프 연설하네 하다 보니까 아,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다 느껴졌는데 그때 어. 한 4시쯤인데 4시쯤에 트럼프가 바로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슈빌 정도. 시간으로 오후 2시 시작이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늦어가지고 한 1시간 늦어졌어요. 음. 그러면서 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좀 빠지고 있다가 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니까 이렇게 좀 어, 빠졌다가 또 게리 겐슬로 잘라버릴 거 아니까 또 어, 올라갔다가 너무 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어, 정말 수많은 눈들이 이 트럼프 연설을 보고 음. 있구나. 이런 게 네, 좀 느껴졌어요. 이게 말 아, 한마디에 온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역사상 최고 흥행했던 때가 그렇죠. 아닌가. 맞아. 진짜 이 정도 완전 광고잖아요, 광고. 음, 그렇죠. 비트코인은 당연히 커머셜 광고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소문으로만 이게 퍼진 음, 건데 어떻게 보면 야, 그 미국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음, 비트코인 광고를 해주네. 저는 이런 음, 생각도 음, 좀 음, 들긴 음, 했거든요. 음. 비트코인에 아무 관심 없던 사람도 좀 생겼던 것 같고 음,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맞아요. 끝나자마자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음, 컨퍼런스 연설 끝나고. 그리고 왠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 연설 끝나고 나서 오른 거예요, 이게. 음. 음, 그러니까 곱씹어 보니까 요 정도면 그래도 괜찮았던 것 음. 음. 같아라는 생각 음, 때문인지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렇게 음, 막 어. 뉴스를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 이거 뭐지? 하고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음. 근데 어저께 트럼프의 이제 연설을 사람들이 리뷰해 보면서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사실 뭐 저는 정치 뭐 하나도 모르고 전략적 준비 자산 무슨 뭐 스트래티직 리저브 커런시 뭐 음, 리저브 에셋 뭐 얘네 전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 미국 보유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음, 보도를 좀 음,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저는 언론 보도가 다 광고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심지어 이렇게 그렇죠. 퍼드 날리는 것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음, 알려주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네, 차라리 좀 안티가 있는 게 낫거든요. 네. 음, 퍼지는 동안은 안티가 또 찬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게 좀 광고 효과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영향으로 음, 6만 9천 달러 손쉽게 회복하고 이제 좀 7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제가 하락론자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한 번쯤 빠질 것 같거든요. 너무 조정 음, 없이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한 여기까지는 좀 다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6만 3천 달러까지는 빠져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조급하게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던가 아니면 요쯤 오면 사던가 아니면 뭐 올라가면 내 게 아니다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 가격이나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뭐 분할 매수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지 안 될지 뭐 그건 둘째로 치고 일단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압수 물량 있잖아요. 비트코인 압수 물량이 21만 음, 개거든요. 음, 참고로 마운트곡스 물량이 14만 개밖에 안 네, 됐는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 매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뭐 지금 뭐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트럼프 네가 이거를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그럼 내가 빨리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음, 얘기는 비트코이너들을 다 적으로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음, 음, 그럼 바이든도 사실 부담이 있죠. 이제 그렇죠. 이거를 매도하기에는. 네. 그래서 음, 일단 냅둬봐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음, 이거 냅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음,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차기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캐멀라 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면은 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거 팔진 않을 음, 것 같고, 매도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가장 큰 물량이었거든요. 미국이 21만 개고 중국이 한 19만 개고 그리고 영국 정부 물량이 이거 뭐 한다는 말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한 6만 1천 개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럼 영국도 그럼 우리가 파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음, 독일 사례를 봤잖아요. 네. 네, 팔아버렸는데 갑자기 급등하고 얘네 음, 53K 때 막 엄청 팔았는데 지금 벌써 69K잖아요. 네. 이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팔까 하는 생각을 음, 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냥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들을 좀 홀딩하게 했다는 거. 음, 그게 좀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 플러스 각국 정부의 홀딩. 네, 음. 이게 좀 가장 큰 음, 이슈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래요. 전략 자산 비축 이야기가 사실 네, 트럼프가 말을 해서 논란이 된 거지. 예전에부터 나오기는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한 주체들은 스트레티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었죠.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뭐 나중에 비트코인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되게 그렇게 강대국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달러 패권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달러 패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 1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할 텐데 그러면 신규 섹터로 생기는 자산들도 이게 갑자기 부상할 수 있으니까 음, 자기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보험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험 차원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늘 있어 왔는데요. 음,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니까 영향력이 이제 국가 네. 단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달러 패권 얘기가 나와서 한 음, 말씀 더 드려보고자 하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2022년 이후로 지금 사상 최대치를 찍고 음, 있거든요.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 발행량 자체가 되게 많이 음, 늘어나고 있어요. 음, 여러분 그 페트로달러 아시잖아요. 중동에 오일 결제하는 거를 음, 다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이게 음, 사실 달러 인덱스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1배럴에 뭐 80달러에 거래되던 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뭐 한 120달러로 올라갔다고 치면 어차피 오일은 똑같이 사잖아요. 음, 그러면 똑같이 1배럴 사는데 기존에는 80달러치만 사가지고 지불하면 됐는데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달러를 더 많이 사서 그러니까 오일을 사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음, 그동안 가져왔던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효과가 그대로 암호화폐나 음. 비트코인 쪽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님은 주로 이렇게 바이낸스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바이낸스에서 코인 살 때 주로 이렇게 테더로 많이 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테더 혹은 서클사의 뭐 USDC 이런 게 음, 스테이블 코인인데 요런 수요들을 만들어내면서 약간 일종의 페트로달러처럼 음, 음,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 유지에 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이게 또 유동성이 이게 얼마나 많으냐가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척도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사상 최대치 찍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아, 이거 가격 상승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음. 생각보다 좀 빨리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사기인데, 네, 그러니까 사기죠. 미국은 그냥 달러를 찍어냅니다. 미국은 달러를 그냥 무한정 엄청나게 빠르게 찍어내고 있는데, 어 이걸로 인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나 부작용들을 그 각국 전 세계가 분담하는 구조예요. 그니까요. 너무 네. 억울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미국이 그런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재미를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크립토계에서도 이걸 똑같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USDT나 USDC 저거를 발행하는 게 USD 달러를 찍어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당연히 메인 통화인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에 완전 공감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러니까 뭐 테더사만 생각을 해봐도 이 코인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스테이블 코인 담보가 필요한데 이 담보의 대부분이 미 국채란 말이에요. 음, 음, 미 국채 지금 이율이 4%가 넘어가는 되게 고이율이잖아요, 사실. 음, 그러다 네네. 보니까 테더사의 수입도 지금 음, 엄청난 것 같고, 음, 이거를 보고 나서 페이팔에서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음, 음, 계속 그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월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물론 서클은 월가에 속해 있긴 하지만 기타 등등 또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걔네들의 또 이렇게 담보물은 미 국채가 좀 자리를 많이 잡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모로 코인 시장의 발전이 미국의 발전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배 아파요, 사실. 저 USDC나 과거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주요 경제계나 투자계, 그러니까 USDC의 메인 투자자들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은 다 미국의 그 경제 연관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패권과 이 크립토의 부분이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는. 서클사 자체가 JP 모건이 제일 투자 많이 한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미국은 네, 크립토 산업을 버리진 못할 것 같아요. 어찌 음, 됐든. 음, 네, 민주당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완전 찬티가 아니다 뿐이지, 반 크립토 정서로 가기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말라 그렇죠. 해리스가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됐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한 사실, 뭐, 네, 일시적으로는 뭐, 트럼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아까 계속 이야기하신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달러가 제일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뭐, 네, 달러 중심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특징을 보면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사람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업비트에서 주로 거래를 많이 하니까 네. 원화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이 USDT하고 USDC의 가치를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메이저 거래소들은 이다 USDT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이제 달러나 이제 국채를 담보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중국 위안화를 담보로 하지 않잖아요. 뭐 유로화도 네. 하지 않고 네. 그게 그렇게 있긴 있어요. 유로화도 이제 스테이블 유로화도 있고 네. 그런 게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거래량이 안 너무 쓰죠. 적죠. 네, 네. 거래량이 너무 적죠. 결국에 음. 중요한 거래량인데 네. 거래량은 결국에 USDT하고 USDC니까 USDT가 더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저 거래량이 앞으로 늘면 늘었지, 그게 줄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특징이 예를 들어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 크립토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원화로도 살 수 있고 달러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중간에 사실 개입자가 필요해요. 그죠? 음. 뭐 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전통 금융이죠. 근데 사실 USDT나 USDC는 뭐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그런 개입자 없이 탈중앙화된 상황에서도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교환에 있어서. 그 비트코인을 사는 데 있어서 USDT만큼 어떤 강력한 매개체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저도 뭐 달러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별로 없거든요, 통장에. 음. 불편해요. 굉장히 뭔가 그쵸. 환전도 어렵고 어디다 써? 가끔 예, 그리고 가끔 제가 달러를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찾을 때도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아, 저는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네. 찾을 때 수수료가 그 환전 수수료보다 더 비싸요. 진짜 이상한데. 아, 진짜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달러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걸 찾으면 수수료가 없는데 외국에서 받은 달러를 한국에서 환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요. 아무튼. 어, 그래서 굉장히 구시대적인 금융이죠. 근데 USDT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면 뭐 수수료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바뀌면 이 USDT나 USDC 가치가 결국에 올라가고 이게 결국에 미국 중심이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수든 진보든 어떤 코인 관련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네. 당선이 된다고 해도 대세에는 네.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될 큰 것 같아요. 대세. 그러니까 뭐 짧은 흐름으로는 뭐 음. 미세한 정책에는 좀 느려질 수는 있겠죠. 네. 트럼프가 되면 좀 더 급진적으로 막 정책을 막 그 수행할 거고, 음. 민주당이 되면 좀 느리거나 아니면 음. 좀 더 이제 뭐 일부만 해주거나 뭐 이런 좀 경향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없애버릴 수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뭐 버릴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핵심에는 어떤 미국의 달러, 그걸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암호화폐 어떤 유동성, 교환성, 어떤 특징들, 이것들을 대체할 만한 뭐가 없거든요, 사실. 음.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음. 근데 USDT로 사기엔 너무 쉽고, 네. 사실 USDT는 가지기도 좀 너무 쉽고, 최근에 우리나라 업비트에도 USDT를 네, 거래할 수 상장됐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야,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된 거 보면 좀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네. 규제나 뭐 이렇게 달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업비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걸 늦춰왔는데 그런 것들이 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야, 이거는 결국에 뭐 민주당이 되든 뭐 공화당이 되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 미국 중심의 패권 달러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같이 영향을 가겠다. 예전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지금도 그러는데 뭐 비트코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일부 이제 비트코인만 유리하다고 하는 분들은 화폐는 뭐 쓰레기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음. 달러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분들이 계신데 근데 결국에 그분들도 이렇게 비트코인 살려고 하면 USDT로 사야 되거든요. 음. 아니면 달러로 사든지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사라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음. 사람들이 USDT가 더 유용성이 좋고, 그럼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남아있을 수는 없고, 그것을 음. 교환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고, 이 생태가 이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루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항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전략을 포지션을 가져가냐가 잡을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 뭐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코인에 관련된 투자나 인프라도 계속 지금 많이 늘었고 음, 트럼프까지도 이렇게 대놓고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그 크립토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도면 이제는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반대 입장을 취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신 트럼프가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빠지겠죠. 음, 지금 반등에 트럼프가 중심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만큼은 좀 빠져서 가격 상승 면에서는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좀 해리스한테 친암호화폐 쪽으로 좀 이렇게 압박하는 움직임이 음, 당내에서도 의견이 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 제가 듣기로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카말라 해리스 남편도 암호화폐 쪽에 조예가 좀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부끼리 입장을 완전 다르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쵸. 해리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음, 당의 의견이 또 중요한 부분이 음,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그렇죠. 생각에. 네. 그럼 음, 완전히 비트코이너들이 미국에 되게 이제 비율이 높더라고요. 예, 저 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아요. ETF가 그렇죠. 출시되고 나서. 그래서 함부로 그 표를 버리는 거잖아요, 음, 사실.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찬성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중립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트럼프처럼 말만 막 그렇게 음, 하다가 이게 막상 당선되고 났더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입싹 맞아요. 씻고 하면은 네, 실망하고 맞아. 하면은 오히려 또 네, 급락을 갖고 올 수 맞아. 있잖아요. 네, 네. 온건하게 트럼프의 오르면 리스크는 그거 같아요. 네, 쭉 네. 바뀌니까. 언제 바뀔지 모른다. 네, 진짜 그럴 네, 수 맞아. 있어요, 걔는. 네, 네, 충분히 언제 가능성이 바뀔지 있어요. 모르는 네, 리스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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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되면 좀 단단하게 오래 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사실 있겠네. 누가 되든 음,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음, 근데 뭐 사실 저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은 급한 거 좋아하잖아. 빠른 거 좋아하고 네, 트럼프가 되면 좀 빨리 갈 수는 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데니님께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주셔서 대화를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한번 좀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 이제 부동산 공부해 볼 거야, 뭐 코인 공부해 볼 거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고 항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두 분들도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근본적으로 왜 투자를 하시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어, 선생님께서는 투자를 왜 하시는가요? 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네, 사실 저는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만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해서 잘 버는 편이잖아요. 음, 네, 월천을 번다는 건 많이 음, 버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뭐 생활비로 뭐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렇게 쓴다고 치면 500 정도 한 달에 저축을 하게 되겠죠. 그럼 1년 동안 정말 생활비에 아예 안 쓰고 모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모으잖아요. 그렇게 10년을 모아도 6억이거든요, 6억. 월천을 벌어도 10년 동안 모아도 6억이라서 서울에 있는 중위값 아파트도 못 사거든요, 사실. 요즘에 중위 가격이 한 12억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네. 1,000만 원씩을 번다고 쳐도. 뭐 단순 산술이긴 하지만 뭐 누구나 다 계산해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만으로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30대에 깨달았어요. 음, 아, 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자꾸 사업에 재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30대에는 거의 사업만 했는데,
사업하는데 그 모은 돈을 계속 다 쓰게 됐어요. 제가 30대에만 학원을 10개 차렸거든요. 오픈만 아, 10개. 음, 하나 오픈할 때마다 한 1억씩 날라가잖아요. 10억 날라간 음, 거잖아요, 사실. 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업은 어느 규모까지, 그러니까 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아무리 키워도 상관없는데 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적당히 키우고 그 수익금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나의 진짜 재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업을 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뭐 음, 직장인분들 너무 바쁘고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음, 솔직히 말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돈을 벌면서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정말 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뭐 비유를 하자면 하루님 요즘에 육아 때문에 빡세신데 육아하면서 뭐 일도 하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음, 힘들거든요. 아, 비슷한 맞아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면서 투자 같이 하는 거. 이게 거의 같은 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덜어는 육아하면서 직장도 다니시면서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존경합니다. 네, 정말 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만큼 어렵다. 네, 투자는 생각보다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기간도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음, 시드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투자가 정말 어려운데 하지만 투자를 빼면 네, 부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힘들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데 월천 벌면은 그래도 야, 너 돈 잘 버네 이 소리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도. 그쵸? 네. 근데 50% 저축도 되게 쉽지 많이 않죠. 하는 거의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사실. 네, 음, 월천 벌어도. 생활비 뭐 네.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런데 그렇게 10년 벌어서 6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어, 저축해서 돈 버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혹시 대니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뭐 다른 세상에 살면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에 이제 자본을 중심으로 음, 돌아가니까 음, 음, 자본, 그러니까 뭐 그게 그 큰 영역에서 투자도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음,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노동력으로도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게 뭐 예,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제가 투자한 노동력 대비 딱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는 없어요. 사업 같이. 사업은 음, 투자금 넣어야 되고 뭐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계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음, 해봤자 제가 뭐 그쵸. 이 몸이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몸값을 아무리 극대적으로 올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거기로서는 뭐 생활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그걸로 벌고 돈을 이제 더 이제 많이 벌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좀 화도 덜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막 쉽게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데,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해도 쉽게 돈을 못 벌거든요. 이게 자본주의를 음, 이해하지 못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결국에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음,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음, 의외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그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음, 결국엔 그럼 내가 열심히 일만 해서 돈을 벌면 결국엔 나중에 굉장히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거죠.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해가지고 이제 맞아. 예. 나중에 이제 정치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음, 정치가 이러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데 좀 건강한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결국에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이런 시스템이니까 내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 어떡하겠어요. 이거 수긍하고 그럼 여기서 보니까 결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그나마 잘 활용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면 장점이 제가 사업을 만으로 30살에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진짜 일찍 하루님보다 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제가 또 사업 하자마자 좀 잘 된 케이스거든요. 뭐 운이 좋게. 음, 근데 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쁘다 보니까 투자를 따로 이렇게 챙겨서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주 7일 일하는데 뭐 하루에 13시간 이상 매일 일하다 보니까 뭐 음,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많아지더라고요. 음, 아, 투자를 안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음, 통장에 음, 1,000만 원씩 매달 꽂히게 되잖아요. 음, 상대적으로 내가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음, 되잖아요. 맞아, 그럼 맞아요. 씀씀이가 음, 커지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매달 비트코인을 0.1개씩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1,000만 원씩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돈을 쓰고자 하면은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그걸로 또 써야 되잖아요. 뭐 예를 음, 들어서. 그래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음, 현금이 많다는 느낌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음, 제가 코인 투자하기 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부동산은 그게 훨씬 더 심하거든요. 아, 만약에 묶여 부동산을 샀다. 있으니까. 내가 소비를 위해서 부동산 뭐 집을 팔고, 그 뭐 2달 있다가 잔금 받아서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사실.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하면 현금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좀 소비의 욕구를 음, 줄여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트코인 1억일 때 내가 샀다고 해도 한 10%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음, 음,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설사 좀 손해를 볼지언정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이득이더라. 이런 음, 결론이 음, 누가 처음 듣기에는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통장에 뭐 한 5천만 원 있다고 치면 거기서 뭐 1,000만 원만 쓰겠습니까? 음, 음, 정말 갑자기 맞아.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드릴까? 그쵸. 뭐 이런 생각도 하게 음, 되고 그리고 뭐 각종 경조사나 뭐 이렇게 6순, 7순, 8순은 되게 빨리 돌아오거든요, 생각보다. 음, 갑자기 뭐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돼요. 뭐 차를 음, 바꾼다던가. 맞아요. 음, 남자들은 또 목돈 음, 생기면 또 차 생각이 나죠. 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음,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두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쳤을 때, 음, 그런 음, 거 생각하면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게 음, 뭐 무조건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진짜 주변에 투자하는 부류와 안 하는 부류의 소비 패턴이 완전 다른 게 딱 맞아요. 떠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안 하는 부류들은 목돈이 생기면 이걸 주체를 못합니다. 이렇게 막 뭐 음, 명품을 쓰거나 뭐 호텔을 가거나 또 차를 바꾸거나 이렇게 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거에 맞게 또 많이 쓰더라고요. 뭐 차도 엄청 비싼 거 사고. 근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예요. 막 극단적으로 옷도 잘 안 사요. 험불하죠, 정말. 예, 대부분. 예. 음, 막 5만 원, 7만 원 이런 옷도 이거면은 뭐 무슨 주식 하나 더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그러니까 또 이런 소비는 없어지는 건데 재투자한 거는 그게 다시 또 돈을 벌어다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선순환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하는 30대 초반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보상 음, 심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음, 사고 그랬는데 그렇죠. 투자 시작한 다음부터는 지름신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음, 돈이 있으면 막 뭐가 사고 싶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 사고 싶고 어, 뭐 이더리움이 사고 싶고 뭐 그런 코인을 사고 싶고 그게 또 신기한 게 해소가 돼요.
그런 그것도 쇼핑 하나의 구매욕. 소비. 네네. 네. 네. 한우님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내가 코인 그쵸. 사거나 하면 네. 네. 그러니까, 해소가 돼. 그러니까 뭐 옷을 사고 싶다, 뭘 사고 싶다 이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을 더 사고 싶다 아니면은 음. 뭐 제가 뭐 마음에 들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걸 더 사고 싶다. 근데 네. 이것도 소비라고 음,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뭐 사고 음. 싶어요, 정말. 네. 지름신 느끼고 뭐 충동 구매도 하고. 저는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한 것과 대니님이 말한 거. 그러니까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두 명의 선배가 있었는데요. 한 명의 선배는 거의 10년 동안 계속 적금을 하는 거예요. 적금한 음. 걸 다시 음, 예금하고 적금한 걸 음, 예금하고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음, 10년 동안 3억을 모았어요. 3억. 음, 야,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네, 음, 저는 진짜 이것도 음,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의 선배는 투자를 공부하는 거죠. 이게 초반에는 이 선배가 앞서갔어요. 이 선배가. 음, 음. 근데 이 선배가 다른 B 선배라고 할게요. B 선배. 여기는 A 선배. B 선배는 좀 뒤늦게 이렇게 앞 A 선배는 여자였고 B 선배는 남자였기 때문에 좀 경제 활동 시작하는 게 좀 달랐거든요. 음. B 선배는 뒤늦게 이제 투자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뭐 자기에 맞는 거, 그리고 뭐 생활 습관이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부동산 갭 투자를 시작해서 뭐 입지 공부를 하고 계속 갈아타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5년 만에 3억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야, 하루야, 너도 투자 공부해야 된다. 전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말하신 이만큼 벌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해서 이걸 모은 이것밖에 못 모으는 걸 저는 눈앞에서 봤어요. 네. 음, 매월 저축하는 걸 봤는데도 이거밖에 이걸로 집도 못 사네 이런 생각이 음, 들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계속 돈이 풀리는 구조잖아요. 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뭐 짜장면 값도 오르고 물가도 음,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뭐 내가 엄청 엉뚱하게 이상한 걸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할 때 위험도 있죠. 할 때 위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내가 잃을 수 있죠. 네, 잃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뭐 5천만 원, 1억이라고 해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5억, 10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투자는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위험을 안더라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혹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안정성이거든요. 음, 망하면 안 돼요. 손해는 좀 봐도 되는데 망하면 안 된다. 맞아. 이게 그 차이가 되게 음,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안 하는 이유가 기업은 음, 망할 수 있잖아요. 30년 후에도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저는 솔직히 한 개도 모르겠거든요. 어, 그 어떤 기업도 30년 후에는 분명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은 그래서 정말 잘 못 음, 믿겠어요. 한 30년 전에 IBM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었거든요. 음, 지금 뭐 IBM 뭐 시총 몇이나 할까요? 정말 음, 좀 보잘것없는 수준까지 전락하게 됐죠. 음, 뭐 예전에 뭐 모토로라나 뭐 코닥 뭐 필름 회사 음, 뭐 이런 데도 다 망했잖아요, 사실. 음, 망할 것 같지 않던 회사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30년 전에 SK텔레콤 같은 뭐 회사들 물론 음, 지금도 그래도 꽤 잘 나가긴 하지만 성장성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음, 부동산, 입지가 좋은 부동산, 땅이죠. 대지 지분. 땅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희소성이 있어요. 음, 희소성이 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전에 뭐 샤넬백 같은 거 살거나 아니면은 롤렉스 시계, 뭐 코로나 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오픈런 엄청 했거든요. 음, 맞아요. 예, 네.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돈은 다들 있는데 음, 샤넬백이 시장에 없는 거죠. 롤렉스 시계가 뭐 시장에 없는 거죠. 뭐 음, 파텍 필립 같은 매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뭐 농담 삼아서 다들 공기만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 음, 파텍 필립 매장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희소성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음, 사람들이 더 오히려 구매욕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1,000만 원 쓰면 0.1개를 누구나 비트코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저는 희소성을 느끼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1,000만 원, 솔직히 웬만한 대한민국 가정에 마음 먹으면 1,000만 원 마련하기 힘든 가정은 많진 않다고 생각해요. 반 이상은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1,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은 뭐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치면 음, 0.1개를 살려고 하면 1억이 되겠죠. 1억. 음, 1억을 마련하는 거는 진짜 완전 개념이 네, 다르거든요. 맞아요. 현금 1억이 있는 집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제 부동산 투자를 해봐서 네, 아는데 보통 한 3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융통을 할 수 있는 집이 많거든요. 근데 음, 1억 억 단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마련하는 게 되게 음, 힘들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점점 매수하기가 힘든 자산으로 자리매김이 음, 되겠죠. 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비트코인이 한 개 있어. 이런 게 좀 자부심 같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음, 한 개. 홀 비트코인이라고 2021년에 좀 유행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 홀 비트코인 있어. 그러니까 한 조각 음, 통째로 있다. 뭐 홀 케이크처럼. 이게 좀 음, 유행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한 개 통째로 살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큰 돈이 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지금도 슈퍼카 아무나 못 사잖아요. 맞아요. 1비트 갖는 게 2,1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아마 슈퍼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합쳐도 2,100만 대 음, 분명히 넘을 거예요. 음, 그런 걸 생각하면 2,100만 개는 정말 너무너무 적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사토시 물량 뭐 100만 개쯤 뭐 묶여 있고 뭐 각국 정부 물량이나 뭐 기관 자금 뭐 음,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한 개 갖고 있는 거는 나중에는 좀 부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음, 다음부터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희소성이다. 일종의 비트코인 지금은 좀 덜한데 나중에는 럭셔리 굿즈처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저 그 생각하거든요. 생각했어요. 네. 네. 강남 아파트가 뭐 기능적으로는 뭐 엄청난 기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강남 아파트보다 더 잘 진 아파트도 잘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음, 하지만 럭셔리가 아니잖아요. 럭셔리라는 건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개 가진 사람이 점점 문이 닫히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가격대가 지금이랑은 좀 사뭇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음, 가장 핵심은 저는 희소성으로 생각하고 어, 있어요. 음. 안 팔아도 되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혹시 데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할 때 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뭐 투자 시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음,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좀 일반인은 제한이 있지만 뭐 보이시 같은 뭐 음, 그러한 어떤 특정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굉장히 마켓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큰데 그 어떤 마켓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그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가 이게 일단 기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파악하지 못했으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야, 뭐 어떻게 공격받아서 붕괴한다더라 뭐 이런 뭐 소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51% 공격당했대 그러면 51% 공격이 뭔지 모르면 오씨 뉴스 막 뜨면서 비트코인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마다 이제 특징인데 주식시장도 그 특징이 있고 뭐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투자하다가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두 가지가 항상 연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코스피 투자만 한다고 해서 미국 시장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 영향을 그렇죠. 주니까. 그런 이제 연관성인데 마켓에서 이해를 못한 사람은 코스피만 한다고 하면서 미국 시장은 안 보는 거죠, 아예. 음, 그러면 마켓에서 이해가 안 된 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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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조금 조금씩 연관이 있고 다 이제 특징이 있고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내 자산이 왜 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음, 오를 때는 왜 올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올라도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음, 떨어져도 이거 왜 떨어졌지? 하면서 이게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공포에 팔거나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음, 수익을 못 내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이라고 보고요. 정확한 이해. 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좀 과감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감함. 마켓에 맞아요. 이해했으면 결국 투자는 그 잃을 거를 좀 각오하고 과감하게 배팅해야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음, 음, 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 과감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없거든요, 사실. 음, 계속 이렇게 리스크만 고민하다가 이렇게 리스크 없는 것만 투자하다 보면 수익률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때로는 과감함이 좀 필요하고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감한 분들이라 저는 보고 있고 음,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투자자의 어떤 성격, 마인드라고 보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운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과감하게 10개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이제 9개는 망해도 하나가 운이 좋으면 10개, 9개 이런 거 다 커버하고 음, 음, 아마 음, 100배 수익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수익을 내는 거는 결국 과감한 플러스 이제 운이죠. 제가 10개를 볼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더라고요. 항상 시장은 음, 그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트럼프가 막 발언하니까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이 거잖아요. 안 되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운의 영역인데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됐을 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도 공감하는데, 이 과감함은 이 마켓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걸 이해했을 때 과감함이 나오지, 이거 음, 모르고 그냥 과감한 거는 무, 만용이거든요, 만용. 무모한 거죠, 무모한. 네, 그냥 무모한 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아무나 얻어 걸려라 했는데, 이제 내가 칼춤 추는 겁니다. 나도 썰릴지 모르는 칼춤을 추는 거라서, 예, 예. 네. 마켓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과감함이 생기는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이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잘 되는 거는 운도 분명 엄청 음,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엄청 음, 공감해요. 이것도 재밌네요. 좀 다 달라요, 조금씩. 저는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네. 투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매매를 잘하나 못하나? 잘하는 음,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거 하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조금 자기 자신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이거 나랑 안 맞네 또는 주식은 나랑 안 맞는다 빨리 그냥 음, 부동산으로 가자. 음, 이것도 자기에 대한 이해력이 엄청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잘 판단을 못하면은 깡통 두 번, 세 번 찰 때까지 헛발질을 계속하는 것도 있고, 매매를 만약에 잘하면 운인지 아니면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인지 이것도 구분을 해야겠죠. 음, 매매를 만약 못한다.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하려면 뭘 내가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손실을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음,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가 되면은 이게 좀 이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이거를 자신이 좀 분석적이고 이 투자랑 잘 맞는지 알면은 이 마켓을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맞네? 그러면은 나는 그냥 투자 안 하고 다른 방법, 사업이나 음. 내 일에서 영향력을 늘려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하루님은 트레이더라는 게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매매 쪽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트레이딩하고 투자는 많이 다르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밈코인 같은 거를 음. 트레이드 할 수 있어도 투자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장기 보유하지도 않고. 그건 저는 엄밀히 구분을 하는데, 음. 하루님에게 있어서 투자는 네, 매매네요. 맞아요. 예. 트레이딩이네요, 트레이딩. 예. 그, 트레이딩은 확실히 저 하루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자기만의 성향도 방법을 찾아야 중요하고. 성량. 음, 트레이딩 할 때 저도 보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저한테는 감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음, 중요하죠, 감정 심리. 컨트롤하고 심리. 음, 이거를 내가 진입을 안 해야 되는 시점인지도 아는데 욕심에서 진입할 때도 있고 그냥 음, 막 굉장히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보면 컨트롤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거 로봇 같아, 음, 로봇. 어떻게 보면 보처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가 막 그냥 트레이딩 계속 시시각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 투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니까 뭐 네. 순간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쭉 홀딩해서 가는 거니까 좀 트레이딩하고는 음, 많이 다른 거거든요. 음, 트레이딩은 할 때마다 내가 진입하면 그게 바로 손실 확정이든지 수익 음, 확정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네. 저는 다 해요.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 투자도 투자도 하고, 하시고, 투자도 하고, 뭐, 싹 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조금씩은 할 줄 아는데, 완전 전문적으로는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하루님은 트레이딩 그 역량이 많은 건데, 그 트레이딩 할 땐 저는 저게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막 상태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음, 심리적으로. 뭐, 그럴 때는 트레이딩 하면 항상 거의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평온하거나 내가 이렇게 컨트롤 잘 할 수 있고, 굉장히 여유로울 때, 그럴 때는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수익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안 하는데, 이거, 트레이딩 할 때 네. 진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감정 컨트롤이잖아요. 음, 말씀하셨듯이. 음, 감정 컨트롤에 가장 중요한 게 시드 크기인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저는 1,000만 원 넘어가면 트레이딩 할 땐 약간 후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현물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면 별로 상관없는데 선물 트레이딩 할 때는 음, 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실 좀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되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깨닫고 음, 아, 음, 10,000달러는 네, 넘게 음, 안 들어가려고 많이 음, 하거든요. 예, 음, 그것도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10,000달러씩 들어가면 좀 불편했는데 또 음, 하다 보면 또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10,000달러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진 음,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로 하면 음, 떨어져도 뭐 손절이 되게 쉽게 되거든요, 사실. 음, 그쵸. 근데 금액이 커지면 손절이 안 나가지면 그거는 트레이딩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맞아. 네,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좀 적당한 시드 크기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음, 좀 점진적으로 일단 키웠는데 내 마음 불편하다. 그럼 다시 음, 낮추고 음, 이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트레이딩은. 맞아. 그리고 또 시드 크기가 되게 또 중요한 게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매매 방법이랑 돈이 없는 음,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따라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뭐 1억 있는 사람은 그냥 1,000만 원 잃어도 돼 이런 마인드로 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보고 내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그걸 음, 똑같이 따라 하려면은 그렇게 음, 하다가도 중간에 엄청 마음이 쫄리거나 망할 음, 수도 있는 거죠. 망할 수도 음,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드가 주는 영향도 엄청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 시드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드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를 그것도, 들어서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는 아, 사람이면 음, 음, 1,000만 원 굴리는 게 좀 맞아요. 뭐 괜찮죠. 그냥 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예, 만약에 나는 은퇴한 사람이야. 근데 1,000만 원 내가 있다고 1,000만 원을 다 굴리면 너무 후달리잖아요. 그럼 예, 그쵸.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되게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지만 음, 내 현금 흐름에 따라서 복구가 가능하냐, 안 음, 하냐가 달려 음,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전략을 쓰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그 디파이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트코인들을 좀 어떻게 선별하는가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예, 일단 체인. 디파이 중에서 여기 구글 같은데 디파이 라마라고 있습니다. 디파이 음. 라마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가 접속이 돼요. 여기가 그 실제 그 디파이 전체 사이트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음. 어떤 활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파이를 뭐 종목을 선정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이 알트코인들 여기서 알트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하고 최근에 어떤 괜찮은 알트코인을 어떻게 좀 구별하는가 이런 주제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오버뷰에 보면 뭐 이게 이제 디파이 전체 시총이죠. TBL이라고 해서 토탈 밸류 드락 해서 현재 100 빌리언 정도 있잖아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의 어떤 예금 같이 이해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들이 나오는데 뭐 1위는 뭐 라이도부터 해서 뭐 아이겐 레이어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1위의 시총이 32 빌리언 달러니까 뭐 한 4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이도라는 어떤 상품의 총 예치된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BL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안정성, 건강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다 디파이들이에요.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안정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을 좀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알트코인들. 뭐 그런 네. 것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여기 보면 TBL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한 달의 변화, 뭐 일주일간의 변화. 이거는 코인마켓 같은 데 없어요. 그래서 음. 이 디파이 상품에 있는 전체 예치된 금액의 어떤 변화니까 여기 이 디파이 중에 어떤 상품들이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저스트랜드 같은 경우 13% 올랐으니까 최근에 얘가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특히 뭐 이런 거 40 이걸 한번 보면 지토라고 해서 네. 42%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걸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 서비스마다 보면 체인들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우스로 올려보면 체인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또 몇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런 체인들에 보면 이더리움부터 솔라나 뭐 상위 이더리움, 아비트rum, 폴리곤 이런 체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체인들은 레이어 원들인데 그나마 좀 상위에 괜찮은 체인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이런 체인들은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안정성이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좀 급등한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 42%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지토는 솔라나에 있는 코인이죠. 그러면 이 지토를 클릭해 보면 최근에 이렇게 좀 TBL이 계속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TBL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이 지토라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예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USD부터 뭐 솔라나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이 차트를 활용해서 이게 최근에 오르고 있으니까 최근의 경량은 지토가 한 뭐 이쯤에서 계속 앞으로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토를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역으로 이제 지토의 가격하고는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치금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국민은행이 예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뭐 국민은행 주가가 막 오르진 않잖아요. 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시장 워낙 초기 시장이니까 그래서 TBL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의 어떤 증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좀 순위가 좀 밑에 있는 것들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61% 오른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급등한 것들을 역으로 해서 이 관련된 토큰이 뭔지를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제 숏 포지션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 30%도 있고 36%도 있고 이렇게 한 100위권까지는 그 최근에 이제 이거 74%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이퍼 리퀴디티라는 체인이 딱 하나예요. 그죠? 그럼 이 하이퍼 리퀴디티라는 어떤 레이어 1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생겼는데 쭉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좀 성장하고 있는 코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통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똥코인 이게 체인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체인이 좀 이렇게 이더리움이 아니고 솔라나 이렇게 이제 좀 구별이 됩니다. DYDX 이렇게 좀 구별이 되죠.
그러면서 톤 같은 경우도 한 27% 이렇게 올랐는데 톤의 대표적인 덱스예요. 이렇게 음. 보면 스톤이라고 이제 톤에서 이제 그 유니스왑처럼 이제 이렇게 수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톤의 어떤 가격을 또 반영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많고 톤의 생태계가 일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런칭했고 이게 금방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이게 계속 뭐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는데 순위를 볼 때 여기서 이렇게 한 뭐 100위권 혹은 뭐 1000% 오는 것도 있네요. 그죠? 수시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 1000%만 보면 안 되고 들어가서 체인들이 총 몇 개 있고 전체 이 수시 수합은 원래 오래됐으니까 TV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1000% 올랐지만 최근에 이제 급등한 거죠. 원래 이제 바이낸스 기반 유명한 TBL이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왜 올랐는지 좀 다시 좀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올라온 디파이는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TBL 자체가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상품인지, 최근에 이제 괜찮은 알트코인인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TBL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사실 하면 안 되지만 리스크를 뭐 다 잃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오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은 TBL이 작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초반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가 엄청 크지만 한번 볼까요? 와, 왜 이리 많이 식물부터 올랐는지. 무서운데요. 예, 근데 TBL이 없죠, 거의. 저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등해서 올린 거니까 며칠 안 됐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러그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러그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초보자들이 뭔가 새로운 코인 투자해서 막 엄청 그 수익 얻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디파이 라마에서 확인해야 될 게 그래도 최소한 이 TBL하고 순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요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어떤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어떤 시장 진입점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최근에 생겼는데 그 요 사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이걸 뭐 누가 잘 알려주는 사람은 없죠. 본인이 이제 잘 이게 다 온체인 데이터니까 음. 잘 알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큰에 대해서 언락이라고 있어요. 연락. 이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디파이라든지 알트코인을 조금 한다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음. 이 언락에 대한 팀이죠. 이 파운더들의 어떤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들, 그러니까 그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비율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언락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만 이제 언락되었고 굉장히 아주 풀리지 않은 물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풀리지 않은 물량이 많다는 것은 리스크가 또 크다는 거고. 음. 그래서 이게 다 풀렸으면 이제 시장에 다 유통이 된 거니까 팀이 던진 물량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최근에 뭐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다 이제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리지 않은 물량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이 풀리지 않은 물량이 100%안 풀리느냐, 그게 아니고 보통 이러한 알트코인들에서 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스테이킹을 해요. 그러면 스테이킹된 물량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이자는 시장에 또 던질 수가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시장에 던질 수 있는 이자가 있는 언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락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근데 그 지표나 이런 데서는 명확히 안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본인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 언락 물량들을 좀 보면 알트코인 투자할 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팀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다 풀린 것들, 이런 애들은 이제 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데니님은 알트코인 네. 찾을 때 일단 토탈 밸류 락트 봐서 갑자기 단기에 급등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본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거를 보기도 하고 뭐 그것만 네. 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같이 보는데, 요것도 하나의 이제 지표 중에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좀 이제 디파이 중에 새로운 최근에 좀 올라오는 신규인데 핫한 게 어떤 거냐, 이거 볼 때 좀 많이 보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톤 같은, 제가 톤을 좀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톤의 디파이 생태계는 어떠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면 아, 이게 성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초반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 초반의 톤의 생태계에 들어가서 이 스톤파이 들어가면 여전히 여기도 이제 덱스니까 디파이 상품이니까 유동성도 제공할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초반에는 시장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볼 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걸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참고하면 좀 더 트레이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네. 스톤파이를 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유망하게 본다 네.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뭐 디파이로 이자를 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디파이 직접 이제 스톤파이에 들어가면 네, 디파이로 이제 이자를 벌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네, 스톤파이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톤을 네. 공급해서 풀에 보면 톤하고 USDT를 하면 현재는 얘는 1%네요. 크진 않고 이게 너무 초반에는 굉장히 낮은데요? 컸어요. 예, 예. 지금 네, 안정화가 된 거죠.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TV를 잘 가져온 거고, 뭐, 낙코인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죠. 나사고 USDT는 20%니까. 근데 뭐 아주 높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이런 데 보면, 낫과 네, 톤이 합쳐 있는 거는 비중을 네.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팜 23.16%써 있잖아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뭐죠? 낙과 톤이 합쳐 있는 것은 낙코인 반, 톤코인 반을 넣어서 아, 넣으면, 반반이에요? 한 예, 회사? 반반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아, 이제 이 반반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풀의 이자도 나오고, 풀의 APR 이자하고 토탈에서 33%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APR이 30일 기준에 33%네요. 꽤 작지 않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음, 낙코인 반, 톤코인 반을 넣으면 낙코인 같은 경우 ton이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톤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파이 투자할 때 비용구적 손실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데 다른 알트는 떨어지면 이게 두 가지 갭이 생기면서 손실이 꽤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코인을 쌍으로 묶어 놓으면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한 두 배 정도, 한 네 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떨어질 때는 또 한 네 배 정도 더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상승장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낙코는 그냥 낫하고 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기 넣어 놓으면 플러스 한 최소한 한 3, 40%는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근데 이건 뭐 디파이 투자를 해본 분들이 좀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근데 그거 잘 모르겠다. 지갑도 넣기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톤코인이 그래도 앞으로 괜찮겠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톤코인하고 이 스톤코인의 자체 이 코인도 있거든요. 이 음, 스톤파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톤 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 스톤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네. 변동성이 좀 크긴 한데 음, 그래서 그 여기 스톤이 있잖아요. 그 스톤 코인. 얘가 이제 이 플랫폼의 이제 핵심 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더 변동성이 크지만 이 생태계가 이렇게 쭉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걸 좀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더. 그래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런 생태계에서 뭐 통과 낫이 앞으로도 괜찮겠다 정도로 보고 알트코인 진입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낫하고 톤 묶인 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네네. 이게 30일에 APR이 33%로 써 있잖아요. 이게 네네. 30일 동안 이자가 33%가 아니라 30일 네. 동안 묶어 놓으면 연간 환산했을 때 33%인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네네. 제가 네. 잘못 설명. 이거 누가 네. 또 오해하실까 봐. 아, 예,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그러니까 주셨네요. 저거는 그러니까 묶여 있는 네. 기간을 얘기하는 것 기간이죠. 같고, 예, 네네. 예. 그리고 삼, 네. 연간 수익률이라는 거, 네. 네네. 정정해서 그래서 다시 예, 말씀드리면, 예. 24시간을 묶어놓으면 12%, 그죠? 네, 그래서 7일 묶어놓으면 17%, 30일 묶어놓으면 33%니까 네. 묶여놓으면 30일은 못 빼니까 네. 리스크가 그러면 이제 있는 거죠. 네, 연간으로 33%면 참고로 30일 묶어 놓으면 12분의 1 되니까 한 네, 2.9% 정도 한 음, 달 동안 수익이 있는 거죠. 뭐 적진 않죠. 네, 그 정도만 해도. 네,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코인하고 톤코인을 내가 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가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두는 게 좀 더 나은 거죠. 선택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야죠. 하락장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네, 상승장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잘 네, 하락장이 왔을 때 이런 네, 또 덱스 거래소는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네, 리스크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네, 좀 맞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좀 빨리 빼야 돼요. 네, 그게 진짜 빨리 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0일 동안 묶어놔야 되는 전원 상품도 만약에 네, 첫날부터 갑자기 하락 조짐이 보여. 네, 그럼 한 달 동안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덱스 망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좀 그런 맞아요. 리스크도 있으니까 네, 리스크 관리 좀 잘 네, 하셔서 맞아요. 여유 자금으로 일부만 넣어야 네. 됩니다. 네. 30일이면 예를 들어 하락장에 최대한 이런 낙코인, 톤코인은 50% 이상 손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렇게 빠질 수 있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빠지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 네, 저는 플렉서블 상품들 있잖아요. 제가 네네, 만약에 리딤하면 바로 한두 시간 내에 나오는 네, 거 그런 거는 네네, 제가 마음 편히 하는데 네, 아, 예전에 그 루나 스테이션이었나? 테라 네네, 스테이션이었나? 테라 테라가 스테이션, 한, 네, 그게 한 21일 묶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네, 이후로 저 이게 네,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네, 장기로 묶이는 상품은 네. 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아,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디파이 상품들은 많이 투자자들 그 락킹이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네, 것들을 하는 게 좋고 음, 락킹이 있다는 것은 플랫폼이 해킹당해서 또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음,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이 시장을 잘 이해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로 투자 수익을 있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아, 이 디파이 시장만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고 디파이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네? 그러면 저게 어떤 톤코인 생태계도 같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톤이 활발해지겠네 해서 역으로 이제 좀 톤을 이제 투자해 볼 이제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그런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디파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이번 사이클이 저는 길어야 한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음.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보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는 사실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하락장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크립토 윈터가 끝날 때쯤 그러면 그때까지 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안 망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으니까. 음, 그럴 때 중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디파이에 예를 네. 들어 뭐 솔라나 같은 거 그런 음, 거를 그럴 때 담아 놓으면 상승도 음, 앞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오면서 올라갈 사이클도 먹고 그리고 네. 한 1, 2년 정도 기간이 길수록 더 이율이 높을 테니까 네. 그런 좀 중장기 투자하면서 또 이자를 또 먹을 수 음, 있고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음, 생각으로는 지금보다는 크립토 윈터가 끝나갈 때쯤 이번 음, 시장으로 봤을 땐 22년 말이나 23년 초 뭐 이럴 때겠죠. 그럴 음, 때 하기에 좀 적합한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음. 그 어, 말씀해 주신 리스크도 좀 한번 좀 더 언급해 보면 여기 네, 보면 디파이 시장의 리스크를 우리가 제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태 보면 이게 총 한 거의 200빌리언 가까이 됐다가 네, 이렇게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근데 네, 이게 여기가 그 테라 사태거든요. 네. 쭉 떨어진 게. 22년 5월, 예, 예, 여기가 5월 8일이었나? 테라 사태인데 문제는 테라가 이렇게 빠졌을 때 테라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저게 여기 시장 전체를 다 영향을 맞아요. 미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디파이 상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안에 음. USDT랑 USDC 뭐 다 섞여 있거든요. 네. 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네. 시장이. 그래서 사실 크립토 시장 예, 전체가 영향을 받죠, 사실. 예,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여기가 제일 영향이 제일 심합니다. 음.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는 있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는 또 그만큼 또 수익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뱅크런 같은 거죠, 뱅크런. 그러니까 어디가 네, 망하면은, 네, 네. 예, 여기도 망하는 거 연쇄, 아니야 하고 네, 돈을 막 빼고, 맞아요. 네. 네, 그런 다 연계돼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디파이를 좀 이렇게 되게 분석적으로 열심히 했었는데요. 혹시 디파이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말하신 방법들, 뭐 크립토 윈터에 사가지고 보유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개드리고 네. 싶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이제 풀이 있거든요. 저 하나하나를 이제 페어로 한 쌍을 풀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규 디파이가 생기면은 저 풀마다 이율이 다른데 되게 높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디파이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망하지 음, 않고 뒤에 그렇죠. 좀 네. 든든한 패커들이 있고 음, 이런다는 전제하에 곡괭이라고 하죠. 저 안에 음, 들어가는 페어를 보통은 그 변동성 있는 두 개를 가지고 묶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는 거죠. 만 개, 만 개 사가지고 숏도 똑같이 만 개, 만 개 잡습니다. 선물로. 그래가지고 이율만 빨아먹는 거예요. 초반에. 음, 그리고 나오는 건데 이 저는 디파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안정적으로 플러스 20% 30% 먹다가 어느 하나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100% 됩니다. 음, 네, 맞아. 러그풀 당하면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 뭐 어떤 새로운 저축은행이 막 생겨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초반이다 보니까 이율을 막 공격적으로 하겠죠.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은행이 안 망해가지고 이자를 잘 받아먹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망해가지고 내 돈이 묶인 상태로 파산이 되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전체 자산 다 들어가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이게 또 신규 시장이 생기는 거 초반에 좀 분석 잘해가지고 그때는 이율이 200% 300%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한 초반 일주일 정도 캐고 나옵니다. 캐고 나오고 지금 여기 디파이 라마에서 되게 이제 TVL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네네, 뭔가 맞아요. 네. 이율이 좋은 풀이 나왔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계속 얘가 괜찮대 하면서 또 친구 불러오고 하면서 늘어나는 식이거든요. TV에 음, 늘어나는 구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소개드리고 그 선물이랑 조합하면은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근데 근데 이게 이율이 높을 때는 보통 초창기 코인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네. 초창기 네. 코인일 때는 반대로 또 선물 상장이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나요? 근데 걔네들이 선물이 있는 걸로 풀을 음.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중에 거의 다 찾아가지고. 상정되는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최근 들어 트렌드. 이더, 테더 이런 식으로도 풀이 음, 나오거든요. 그 기존 자산들로만 묶고 이율은 물론 음, 조금 낮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숏 해지가 되는 걸로만 음, 구성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래소의 안정성만 있으면 돈은 무조건 버는 거긴 하네요. 덱스 네. 거래소의 안정성만 있다면. 예,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음, 판별하기가 어려운 가장 네네, 큰 부분이죠. 그죠. 리스크죠, 예, 사실. 예, 그게 리스크죠. 보통은 이제 초반에 그게 많이 나오니까, 초반이라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리스크죠. 그러니까 검증이 잘 음, 안 됐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면 수익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 감안할 수 있는 분만 하는 그게 거죠.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덱스 거래소의 신뢰도를 어떻게 네. 평가할 것인가? 얘네가 음, 러그풀 안 할 인간들인지 음, 어떻게 알아보지? 그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그것도 또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전문 이제 음, 디파이러들은 이제 음, 나름의 가이드나 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음, 놓더라고요. 뭐 음, 이렇게 뭐 뒤에 음. 백커라든가 아니면 그 디파이를 구성하는 운영진들이 힘이 뭐 있어요. 얼굴을 깠냐 안 깠냐. 음, 그리고 그리고 전문 팀들은 디파이는 특징이 이게 소스가 다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하는 팀들은 개발자를 한 명 둬요. 그 소스를 볼 수 있는 사람. 음, 걔네들이 분석을 해줍니다. 음, 저 야, 같은 경우는 소스를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보면 다 파악이 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음, 러그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같이 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까지는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범위는 그 디파이라마의 그래도 시총 정도로 이제 좀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를 지갑도 못 볼 수 보니까. 있잖아요. 지갑도. 네, 지갑도 볼 수 있고 다 볼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음, 오픈돼 있으니까 그것을 코드만 분석할 수 있으면 디파이 시장 초기 러그풀을 판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음, 그건 이제 어떤 실력의 차이니까 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걸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든지 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개발자인데 그 코드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소스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죠. 네. 네. 아, 그럼 네. 저를 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구직 중이신가요? 아니, 뭐, 큰 선 형님들이 뭐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아, 그러면 데니님이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건 아까 스톤? 네, 그 프로젝트를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나요? 저는 그톤 생태계를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톤 생태계니까 이제 스톤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서 들어가 있진 않고 음. 톤 생태계 자체를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개발자 출신이니까 이게 톤 생태계가 괜찮아서 나도 하나 뭘 만들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막 어, 생기더라고요. 그 나도 뭐 정도예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드시죠. 아,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한 1년 쉬면,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음. 톤 생태계가 매력적이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톤 생태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개발자들이 프로덕트를 만들기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이렇게 bot들이 많이 예, 예, 나오는구나. 맞아요. 이게 봇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렵지가 쏟아져 않아요. 나오더라. 예, 그게 기존에 개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어. 조금만 그 공부해가지고 하면 금방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좀 할 음.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해가지고 이제 다 서비스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의 깊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말고는 그럼 톤 생태계에서 뭐 디파이 네. 서비스 또 뭐가 있을까요? 톤 생태계 똑같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톤 생태계 전체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네, 덱스 가면 어, 이게 코인 랭크죠. 크립토 랭크? 네, 크립토 랭크에 들어가시면 네, 톤 생태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네, 톤 랭크에 에코시스템 들어가서 에코시스템에 톤 네, 에코시스템 들어가시면 톤 에코시스템을 볼 수 있고 전체 거기서 덱스 마켓캡하고 가면 되나요? 여기서 이제 클리커는 우리가 많이 네, 그 그건 요즘 많이 열심히 하니까. 하는 네, 클리커고 클리커 중에서 중복되는 게 이제 밈도 있고 밈코인도 네, 있고 이렇게 네.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서 덱스를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이 스톤파이가 제일 대표적인 덱스고 톤 음, 생태계에서 그리고 이 덱스를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건 이제 새롭게 런칭이 된 거죠. 이런 음. 것들은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이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가 근데 볼까요? 쟤네들은 뭘 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율로 저 자체 코인을 주나요? 자체 코인을 주죠, 일반적으로. 자체 토큰 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런치해 보면 저런 사이트는 저도 이게 처음 들어가 봐서 1.18 높진 않네요, 여기도 똑같이. 아, 아마 너무 낮는데요? 너무 낮은데. 예. 네, 유치할 마음이 없는데요, 여기는. 뭐 근데 다른 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예. 지금 제 예. 생각에 네. 프로모션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 예. 이러다가 이제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확 올리겠죠. 네. 아직 예. 시스템 정비하는 기간인 것 같고. 그럴 수 정비가 있어요. 안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을 심을 수 있으니까 예. 정비 예.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직은 때가 그렇게 아닌 것 해서 같고. 이렇게 보면 이 결국에 이제 덱스들 이런 여러 상품들이 쭉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스톤이 대표적이지만 최근에 블럼도 많이 이렇게 띄우고 있더라고요. 톤 생태계에서.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규 덱스들을 좀 들어가서 좀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어떤 해보는 게 있고 톤 생태계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이게 초기죠. 그래서 NFT도 보면 이렇게 마켓이 이제 막 생겨서 아직 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제 기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톤파이 같은 LSD파, 경우는 네. 뭘 주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스톤파이를 주는 건가요? 자기 거? 스톤을 줘요. 이 예치를 하면. 아, 폴을 예치를 하면 스톤 플러스 그래요. 다른 걸 줘요. 그래서 그 스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합해서 근데 톤으로 톤으로 바꿀 수도 주는 있고. 것도 있지 않아요? 스테이킹, 톤 스테이킹하면 톤 주지 톤 않을까요? 스테이킹 하면 톤으로 줘요. 네. 네. 톤 스테이킹 시스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한 시스템도 있고 네. 뭐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같이 음. 파밍하는 게 있고 여기에 똑같이 그 탈중화된 이제 거래소 파생 상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스톰 트레이드 뭐 이런 데들은 또 꽤 수익률이 괜찮죠. 트레이딩 하면 초반에 이렇게 생긴 것들은 그래서 이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파생 상품부터 AMM부터 뭐 덱스, NFT, 뭐 소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SNS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가 이제 막 생기고 있으니까 많지는 않죠. 전체가 보면 올 해보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초반에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선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이제 서칭 해보고 이 중에 괜찮은 것들 해보고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좀 초반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솔라나 초반 생태계 보는 것 같네요. 게임이 근데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음, 톤 생태계는 독특하게 기존의 생태계와는 다르게 덱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특징이 보면 이 덱스에서 우리가 그 스톤 파이를 아까 봤잖아요.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이 스톤 파이에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스톤 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이 수합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얘네가 엮여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게임들 보면 이 클리커들 있잖아요. 네. 예, 클리커들 예. 보면 뭐 낙코인도 있고 뭐 햄스터도 있고 덕스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내에 수압 기능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스를 받으면 내가 독스를 톤으로 바로 그냥 봇에서 수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수압을 할 때 그러면 어디선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예. 수압을 할 때 도와주는 게 이런 스톰파이 같은 덱스를 연결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톰파이 유동성 제공했던 사람들이 거기 수수료 가져가고, 음. 이 스톰파이도 좀 가져가고, 이 사용자들은 그냥 클릭해서 쉽게 이제 돈을 벌고. 그래서 이 톤 생태가 굉장히 커져서 진짜 이 클리크라든지 게임파이들이 엄청 범위가 커지면 이런 스톤파이 같은 덱스들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덱스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사용자들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안 하고 네. 있고. 네. 근데 톤 생태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덱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압 기능을 네, 이용해서. 수압 기능을 네. 이용해서 그냥 그러니까 클릭 텔레그램 해가지고. 지갑이 네. 있잖아요. 텔레그램 지갑을 써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마스크 같은 거 쓰면서 수압 기능 이용하고 하잖아요. 네. 거래소 통해서도 되고. 근데 텔레그램 지갑 내에서 텔레그램 어플에서 그냥 그게 다 지원이 되니까 다 돼요. 네. 너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카카오톡에서 그냥 네. 코인 받고 코인 마음대로 넣고 다른 걸로 그냥 바꾸고 이게 카카오톡에서 다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텔레그램이 네. 와,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있으면 크립토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위상을 넘어설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지금은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코인 보내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쵸. 시간이 지나면 그냥 텔레그램으로 그걸 좀 많이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거래소 수수료들을 텔레그램이 그게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 맞아요. 바이낸스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네. 바이낸스 커뮤니티 저 아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거래소일 뿐이지. 텔레그램은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이 클리커들 특히 햄스터 네. 컴뱃 뭐 이런 거는 네. 몇 천만 엄청나죠. 명이에요. 그냥 커뮤니티 하나가 몇 천만 명. 그리고 네. 사용자 수가 뭐 네. 2억 명. 네. 뭐 그러면 개념이 그 달라서 네. 2억 명이 햄스터 컴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수압을 해버리면 그게 다 네. 그 수수료가 볼륨으로 뭐- 잡히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음, 그 덱스에서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들이 그 수수료를 그쵸.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볼륨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개념에서 기존 덱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이 만약에 상장사였으면 저는 주식을 샀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주식 요즘에 너무 사고 싶더라. 상장하라고 압박을 한번 해보시죠. 빨리 사야 그것도 되니까.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 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